네, 투 뉴스 현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다음 달 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아들의 병역, 재산, 그리고 판결 성향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또 오늘 오전이었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키트리 부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네. 들어오세요. 네, 먼저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준 총리 후보자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서 같이 어쨌든 몸을 담고 계시니까 법조계의 평판 같은 거 좀 먼저 알려주시죠. 평판은 일단 능력이 출중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문 이력에서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 합격하고 서울대 법대로 그냥 이렇게 뽕하고 뛰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19살에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을 했고 또 판사도 지금 최연소 판사를 했고 22살에.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960년인가 아마 판사를 시작하셨죠. 20대.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쭉 해서 각급 판사,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 가정법원장 하시다가 그 다음에 대법관으로 발탁돼서 일하셨고 대법관 이후에는 2대 헌법재판소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옆에서 지켜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사건 서류가 이렇게 조금 좀 복잡한 사건들 같은 경우 한 3,000쪽, 4,000쪽 또 심지어는 좀 이렇게 한 10,000쪽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는 데만 해도 이게 젊은 판검사 시절에는 하루 이틀 걸려요. 이 사건 내용, 이 서류 보는 데만 해도. 근데 김용준 대법관 같은 경우 대법관 시절에 이제 연구관들 얘기가 오전 딴 사람보다 한 두세 배는 빠르시대요. 그리고 쓱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거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실 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조금 전향적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문광부에서 검열을 하고 조금 문제 있는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상영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사전검열. 사전검열. 근데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오신 다음에 사전검열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검열은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보고 나서 등급 부여를 해서 미성년자나 어린이들은 이제 조금 보기 어려운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렇게 D등급이나 F등급 두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꿨고 또 생수 이 먹는 물을 시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과외 금지하는 것도 뭐 사교육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생각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과외 금지를 푸는 것도 재판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헌법에 나온 부분을 전향적으로 보전하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고 자체는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대체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 법조인 출신의 총리, 사실은 이전에 또 이회찬 전 총리가 있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자, 두 법조인 출신의 총리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이회창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 김용준 총리 후보자 어떤 비슷한 점 또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공통점은 두 분이 다 법조인들이고 그 사실은 법조인 총리들이 상당히 많이 기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김황식 대법관 출신이 이제 기용이 됐고 근데 법조인 출신 총리의 장점은 뭐냐면 첫째는 자기 관리가 비교적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태를 겪었긴 했지만 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체로 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간혹가다 있는 일이고 평균적으로는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법조인 출신들이.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 출신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쪽 저쪽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중간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무엇이 핵심 포인트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좀 추려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상당히 빨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 출신, 특히 대법관 출신 총리들이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회창 전 총리와 지금 김용준 후보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회창 당시 총리가 된 그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야심이라든지 그 후에 대통령 출마 그렇죠.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라든지 야심 같은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었고 네. 또 이제 책임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이전에 나에게 먼저 업무보고를 해라. 강력하게 내각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피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떤 연관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성격이 조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강렬하게 피력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배후에서 조용하게 뭔가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또 박근혜 당선인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떤 정책 쟁점이라는 인사에 대해서 미리 말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싫어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당선인이 원하는 그대로 네. 철통 보안, 입이 자물쇠 무겁군요. 예,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네.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뛰어나신 것 같다. 그래서 네. 배후에서 조용하게 박근혜 당선인을 보좌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쟁점 정리를 하든지 어떤 뭔가 책임 총리로서 정책 정리를 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임무를 받아서는 아주 조용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성격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정치적인 욕심 네. 이런 면에 있어서 두 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어요. 네. 김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준 총리가 서울고등학교를 예. 네. 나오셨어요. 네. 그랬는데 서울고등학교 동창회를 얼마 전에 했었대요. 네. 네. 서울고등학교가 역대 총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수성 전 그렇군요. 총리도 예.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동창회에 오면 정치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신대요. 네. 그래서 농담으로 저분은 신문도 안 보나 보다. 이럴 정도로 정치에 좀 무관심한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아까 그 왜 고등학교 갑자기 중퇴하시고 네. 검정고시 네. 쳐서 그래서 서울대학을 19살. 예.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갑자기 검정고시 보셨는지 아세요? 모르죠. 왜 진짜 갑자기 중퇴를 네. 하고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머니 등에 엎어서 다녔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네. 야한 영화를 보다 정학을 받았대요. 아, 그래요? 그때는 옛날에 영화 보면은 아, 이거 확인된 겁니까, 네네. 이거? 그래서 그걸 확인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검정고시 봐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분이 영화 사전 검열제에 대해서 네. 위헌 판결 내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배경이 이분이 있었군요. 그 의외의 예. 보시기에는 굉장히 고루해 보이셔도 네. 의외의 그 낭만적인 부분이라 그럴까? 아. 하여튼 뭐 그 의외의 부분도 좀 계신 분 같아요. 네. 요거 특종인데요. 네. 그리고 정말 정치인을 모르신대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그 서울고등학교 동창회에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하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분이 뭐 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 그러냐고 뭐 이러고 하도 둔해서 네. 저 사람 정말 신문 안 보나 보다 그냥 법관인가 보다 네. 이럴 정도로 정치 무관심한 인물이라는 예. 것이 아마 이번에 당선인께서 네. 그 낙점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역대 모든 정권이 초대의 국무총리는 대법관을 쓴 적이 없어요. 네. 대법관 출신을.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김석수 대법관 쓰시기도 하셨고 뭐 이제 이회창 지금 이제 김황식 네. 그 총리도 마찬가지게 하셨지만 이게 다 중간 이후였었거든요. 네. 왜 초기에는 그 대법관 출신들을 안 썼냐면 예. 법조인 출신들을 안 썼냐면 처음 정부가 출범을 할 적에 필요했었던 총리의 그 자질은 네. 어떤 정무형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정치적 판단을 할 수 네. 있는 이런 예. 인물들로 다 선호를 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네. 네. 지금은 정무형 총리가 필요한 시대는 아닌가요? 그런 예. 거다기보다는 이제 법지서를 확실히 세우겠다. 법치.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정권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공약으로 실천했던 부분들을 이제 국회에 좀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입법화를 네네. 많이 그쵸. 해야 됐으니까 결국 네. 또 예산 심의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컨펌을 얻어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와 잘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집권 초기에는 이게 지금 정무영 총리가 네. 선호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간에는 예, 네, 예. 그동안은. 근데 이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필요성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어쨌든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특유의 카리스마로 어떤 이렇게 새누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아마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 조율이라든지 행정부 내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율 역할만 국무총리에게 맡기시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지금 뭐 법조계 내에서도 저기 명망 높은 인물이다. 그리고 또 뭐 검증이 됐잖아요. 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고 판단력도 빠르다. 뭐 이런 칭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큰 관문을 앞두고 그 두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 죄송합니다. 병역 면제, 병역 면제 의혹, 의혹과 그 재산 증여 문제,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통풍 그리고 그 신장과 체중 미달로 지금 면제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상당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군면제 의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이제 첫째 아들은 되게 그때 굉장히 왜소하고 체중이 좀 안 나갔었다는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둘째 아들한테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통증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통증인 친구가 있어서 잘 못 걷는 친구가 통풍 잘 못 걷더라고요. 루마티스 비슷하게. 근데 그게 통풍이 막 그 통증이 막 올 때 그때 엑스레이가 이 통풍의 증상을 확실히 알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제 친구도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있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그런데 여하튼 지금 증언으로 나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통증이 있었을 시점에 엑스레이를 많이 찍고 했었던 증거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증여세를 냈냐 안 냈냐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철저히 따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뭐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이렇게 취득한 게 74년도하고 75년도거든요. 근데 74년도, 75년도는 지금 국세청 전산망이 존재하던 시절도 아니고 아마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일정 부분 답변을 하셔야 되긴 될 터인데 그게 어떤 자료가 과연 남아있을까? 74년도, 75년도. 그래서 아마 자료가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마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했다고 하는 땅이 이제 뭐 그때 당시 안성이라든지 뭐 서울 강남의 땅들 뭐 이런 것들인데, 74년도, 75년도 그게 그렇게 땅값이 가격이 비싸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1993년도에 대법관으로서 재산 공개를 했을 시점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그때 93년도 가액 기준으로 한 2억 정도의 부동산이 아들 명의로 이게 등기가 돼 있더라. 지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한 15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서는 별반 지금 재산 가치가 이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고 한간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의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양쪽 다 어쨌든 옛날에 부유했다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별반 그렇게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한데 두고 볼 일이고요. 이제 병역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89년도에 장남이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고 차남 같은 경우는 94년도 얘기는 벌써 이게 지금 20년, 25년 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자료가 온전하게 어디에 남아 있을까?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본인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해명이고 그 자체로 앞뒤 상황이 논리 맥락에 맞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군 문제라는 게 이회창 전 총재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그때도 신체 체중 미달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이유였는데 통풍 같은 경우에는 병역 비리 문제에 좀 연관되는 경우도 병역 부정 판정이 어떤 연관되는 의혹도 많았기 때문에 잘 사실 이용되는 질병이었죠.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담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서상, 국민 정서상.
그래서 야당이 저도 이제 어찌됐든 청문회는 사차치 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차치 뒤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청문회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화법을 가지신 분 같아요. 네. 기자들이 한참 질문해도 이렇게 싹 듣고 계시다가 그렇죠. 근데 요점이 뭡니까? 이래서 그렇죠. 뭐 이래서 오히려 이분이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근데 정작 이제 우리 김행 부회장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사실은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언론도 그렇고 이제 누구나 지금 요번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거나 나이가 고령이라거나 이 부분은 사실 별 걱정이 안 되는데 네. 귀가 안 들린다는 점이 지금 보청기를 끼고 예, 예.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조윤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예. 중간에 듣고 예. 다시 이렇게 말씀을 예. 해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제가 검사 시절에 뭐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 한 분은 네. 워낙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세요. 시력이. 예, 노안이.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네. 자기가 보고할용 14포인트짜리 활자로 된 보고서를 하나 만들고 네. 장관이 보실 거는 18포인트 내지 20포인트 활자로 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든답니다. 글자를 예. 크게 한다는 크게 거죠. 키워가지고 예, 예. 그래야만 간신히 이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두 가지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는데 이 물리적인 작업이란 20포인트짜리도 또 글자가 워낙 커지니까 이 편집 체제를 또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지다 보니까 보통 일을 두 번씩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 귀가 안 들리면 옆에서 상시 누군가가 좀 이렇게 듣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나 뭔가 아니면 본인에게 정말 물리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본인이 이해만 되면 머리도 명석하고 총명하시기 때문에 금방 어느 정도 해답을 내놓을 수는 있을 텐데 그 과정 자체가 걱정이어서 네. 그 부분이 좀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실제로 않을까. 그렇더라고요. 네.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 청문회 도중에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그런 빈번하지 않겠냐. 네.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화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인사청문회의 관전 네. 포인트가 하나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는 부분이 그 아주 또 예. 화법도 독특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 네. 주제로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예. 대통령 특별 사면 얘기 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마침 예, 네, 인수위에서 대변인이 예, 그런 얘기를 했죠. 특별 네. 사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근데 그 인수위가 지금까지는 참 말을 절제하면서 아끼고 네. 뭐 이렇게 각적인 말씀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인수위에서 이번에는 참 적절하게 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천신일 씨라든지 최시중 씨에 대해서 지금 예상되는 상황처럼 특별 사면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 처음이 지금 촛불 시위로 인해서 흔들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마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결국은 다음 박근혜 정부까지 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국민들의 정세에 반하는 특별 사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인데 예. 굳이 지금 떠나가는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최시중이라는 천신이라든지 현 대통령의 측근들의 부정 비리 어떤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면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네. 네.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면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화합과 희망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새 당선자께서 4월 이후에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이 좋아 보일 터인데 예. 굳이 퇴임하시는 대통령께서 그거를 하고 가실 필요성이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근데 특히 인수위 대변인 하고 있는 것은 측근들의 부정범죄 뇌물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아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 좀 추가하자면 예. 그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번 사면에 천신일, 뭐 최시중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친박의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네. 홍사덕 전 네. 국회 부의장까지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이다. 네. 이것은 완전히 친박을 넣어서 물타기하기 하겠다는 꼼수거든요. 네, 네. 예. 저는 이 같은 꼼수에 박근혜 당선인이 화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뭐 2, 3년 전부터 사면해야지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때 늘 들은 척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측근들을 사면하려고 보니까 아. 국민 친박 여론은 인사들을? 나쁘고 예. 이것을 돌파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껴서 물타기 하겠다. 이건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특별히 그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서 아침에 그렇게 긴급 브리핑을 네. 한 이유는 예. 그런 꼼수의 쐐기를 예. 받겠다라는 당선인의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고 네. 보이고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사면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 관행은 정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사실 오늘 인수위에서 아침에 윤창중 대변인이 말을 했지만 입을 빌려서 했을 뿐이지 사실 박당선이 좀 세게 그렇죠. 대응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 특사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있고 크리스마스에 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그때도 지금 여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제 넘어왔고. 근데 그 중간에 지금 현 정부에 관계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임태희 실장 같은 경우 보면 어쨌든 사면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냐. 그 뭐 왕이 퇴임할 때는 뭐 옹문을 연다고 쫙 열어놓은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면에 관한 의지는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강렬한 것 왕이 퇴임할 때가 아니고요. 원래 왕이 등극할 때 하는 등극할 때 왕이 들게 되면 등극할 때. 근데 그러면 새 왕이 해야죠. 새 왕이 해야 맞죠. 그렇게 꼭 따진다면.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측근 사면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렬한 것 같은데 박근혜 당선인 쪽의 어떤 의사 피력을 얼마만큼 지금 중요하게 정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사면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렇게 조금 뭐 결정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사면을 감행하게 된다면 첫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출범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신뢰가 많이 무너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사실 이 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많이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수사가 안 되고 걸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추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럼 다음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그럼 추가 수사가 없을 것인지 그 부분도 어차피 뭐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강행할 의지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 그러니 지금 꼭 해야 되다 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친박 인사인 뭐 서청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껴서 하려다 보니 또 오늘 발끈해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선인의 입장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조금 이건 말이 예의에 벗어나는 거죠. 현직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한테 그 비난을 반분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전 정치 예의상 벗어난다고 보고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사면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도 권력형 비리의 경우에는 절대로 새 왕이 등극해도 사면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음은 아프실 수 있지만 이것을 안 하시는 것이 그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자신의 정권에서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들을 자신이 사면시킨 경우가 역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죠. 대부분 다 차마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체로 지금 그 이상득 전 부의장 같은 경우도 알선 수재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지금 총 한 7억 5천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6억 정도가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받은 돈들인데 이게 기소가 될 때 뇌물죄로 기소가 되느냐 알선 수재죄로 기소가 되느냐에 있어서는 형량에 있어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형량이 1억만 넘어가면 한 7년에서 10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나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탁이나 얘기가 있었고 그와
그 시점에서 돈을 주고 받으면 이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부터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됐고 또 최시중 씨 같은 경우 권력의 핵심 부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지금 받았던 돈이 6억 아니겠습니까? 바이시티로부터 받았다면. 근데 6억에 대해서 만약에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면 징역 한 7년, 10년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징역 2년 6월 받은 것도 상당히 지금 비교적 적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사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그 뭐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만 김창경 그 씨한테 받은 돈은 지금 그 알선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쪽은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렇게만 했죠. 과직의 수사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적절치 못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그리고 또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60초 후에 뵙겠습니다.